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46강입니다, 여러분. 이 신강하게 하는 검이 총 47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46강 진도를 나가면 다음 시간 1시간만 더 하면 끝입니다. 46강 드디어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15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런 변화들, 그리고 이제 남한만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고 결국 6.25 전쟁까지 그거 오늘 나갈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지금 한 단원에 지금 엄청 몰아넣는데요. 요거는 6.25를 따로 떼서 두 단어로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6.25 심플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기를 최대한 한 바닥에 다 하려고 하는데 촘촘하게 할 건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조그맣게 좀 글씨를 써볼게요. 자, 교재 276페이지 펼치시고요. 신과 함께 하는 검, 이제 신과 함께 시즌2가 나오죠. 8월에 신과 함께 하는 검 고급 이주 패스 27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6강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강의 이름을 쓰지 않을게요. 칸이 모자라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됐어요. 대한민국 뭐 완세, 뭐 광복이 되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해피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너무 약소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두 나라가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포탄 터트리면서 일본 막 무조건 항복시키고 미국이 노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유진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고 소련 바로 밑에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죠. 소련 바로 밑에가 우리나라니까 소련은 또 옛날부터 우리나라 노렸잖아요. 그래서 러일 전쟁 했었죠. 소련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딱 우리가 딱 광복하자마자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또 냉전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냉전의 희생양으로 우리나라가 위에 북한 쪽에는 소련, 아래 남한 쪽에는 미군, 그래서 소련정, 미군정 이렇게 돼버리면서 점점점 이제 분단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가 맞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념 싸움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남의 나라의 이념 싸움에 우리나라만 피본, 그것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운 정말 안타까운 민족 상잔의 진짜 안타까운 6.25 전쟁이죠. 자, 어쨌든 8.15 광복 이후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일단 건국 준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건준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뭔가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했던 단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정 말고도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조독이라고 외우시면 좋은데요. 조선 독립동맹. 동맹이라고 끝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조독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우리가 사실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막 강하고 막 그러진 않지만 약간 민주진영보다는 사회주의 그 사람들이 이때 당 좀 더 독했어요. 왜냐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독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독으로 외우면 어떨까. 자, 조선독립동맹 예난에서, 연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난에서 김두봉이 조직을 하였고, 이 조선독립동맹은 약간 사회주의 세력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 약간 냉방병에 걸려서 목이 좀 갔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 쓰면 너무 기니까 대한민국 임정이라고 쓸게요.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이라고 많이 말하죠.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충칭. 누굽니까? 마지막에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조소왕의 삼균주의. 칸이 모자리가 조소왕 생략할게요. 삼균주의는 세 가지를 균등하게 가야 된다. 정치, 경제, 교육 부분에서 균등함을 강조하는 삼균주의. 조소왕이 주장한 삼균주의를 이제 임정, 건국의 핵심 모토로 삼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건준입니다.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여운형이 만든 거. 이 건준이 나중에 뒤로 이어져요. 조선 건국동맹. 조건으로 외워주시고, 이거는 여운형이 맞는 것이죠. 국내에서.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 미리 우리가 광복을 여운형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운형의 조선 건국동맹. 뭐 여운형은 이제 조선 건준의 모체가 된다.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 만들거든요. 건준의 기본 모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체에서 건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독.
약간 독한 느낌, 사회주의 쪽, 김두봉, 임정은 아시다시피 김군, 삼균주의, 건준으로 이어지는 게 건국동맹, 여운형. 이렇게 세 개의 단체에서 이제 건국을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단체. 앞글자를 따서 조독, 조건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건국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는 어땠는지 국제회담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합의를 보고 국제적으로 한국을 독립시키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낸 회담이 3가지가 있어요. 카이로, 얄타, 포츠담인데요. 순서입니다. 카얄포. 자, 카이로 회담. 그리고 짧게 그냥 앞글자만 뜰게요.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입니다. 순서대로.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광복 이전에 일어난 건데 카이로 회담 때는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최초로 결의한 거예요. 한국 독립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독립시켜주자 보장한 거.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이 이제 대일전에 참전하는 거. 근데 포츠담 선언은 이 독립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시켜 준 거. 한국 독립 재확인.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우리나라의 독립에 이렇게 긍정적이었고 국가적으로 이제 한국 독립시켜야 된다. 우리가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었고 뭐 3.1운동부터 정말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이제 독립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1943년 그리고 그때는 1945년 이제 2월 7월입니다. 월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긴 한데 일단 요거 순서만 외워주시면 더 정말 좋아요. 카얄포 외워주세요. 앞글자 따서 카얄포.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자, 국제회담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뜬금 히로시마 원작 포탄 터지고 결국 8.15 광복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광복이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광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한 광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군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강대국의 그러한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또 이제 미군정, 소련정 이런 문제죠. 미소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얘네들의 목적은 미국이 싹 다 먹을까봐. 소련은 그렇게 생각한 거고 또 미국은 소련이 싹 다 먹을까봐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복 이후 직전 바로 미소군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위아래로 주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건준을 결성하고 나라의 건국 준비를 해요. 이제 임정 의원들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국하면은 임시정부, 정부는 어떻게 꾸릴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여운형, 안재홍이 건준을 결성하죠. 이 조선 건국 동맹에서 제일 먼저 건준의 모체가 돼서 시작을 합니다. 여운형, 아까 나왔던 여운형, 그리고 안재홍.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준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적으로 여기 조그맣게 쓸 수 있을까? 최대한 좀 칸을 줄여보게.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일어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이때가 이제 냉전 체제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회의예요. 미국, 소련, 그 사이에 중재하려는 영국. 처칠. 그래서 이제 미국, 소련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처칠과 함께 같이 중재해주는 영국 사람과 함께 얘네들이 이제 미국, 소련이 한반도 주둔했잖아. 그 영국이 봤을 때는 또 미국, 소련이 또 전쟁이 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재를 하면서 너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동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라 라고 결정을 해요. 이제 한반도의 문제를 너네 둘이서 상의해서 결정이라는 소리죠. 미소 공동위원회. 이것을 결성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그러면 한국이 바로 설 때까지 우리가 살짝 보호해주면서 신탁 통치하겠다. 신탁 통치라는 건 정치를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약소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바로 설 때까지 도와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취지는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좀 반대를 했죠. 기껏 독립했더니 광복이 됐더니 이게 뭐냐, 왜 또 미국과 소련의 간섭을 받아야 되냐, 뭐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탁 통치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반탁 찬탁을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저기다가 넘어가면은 좀 그러니까 반탁 찬탁 최대한 심플하게 쓰겠습니다. 반탁이었던 사람들은 어디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익이에요. 우익. 이제 그 김구나 이승만 같은 우익 세력. 그리고 찬탁 같은 경우에는 찬탁을 했던 사람들은 원래 반탁이었다가 소련이 이제 야 찬탁해 이런 식으로 소련의 입김으로 소련 때문에 싹 바꿔가지고 이런 사회주의 세력 좌익 쪽이 찬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익 세력은 김구나 이승만 그쪽이 우익인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러고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좌익인 거죠. 이렇게 말아두시면 되고요. 반탁 찬탁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요구 때문에 찬탁을 하게 된 거예요.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 그럼 반탁. 반탁 찬탁으로 운동이 일어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상의를 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자, 1회 짧게 쓸게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어서 2차도 결성을 해요. 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소련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냥 싸운 거예요.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막 대립하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두 번째도 그냥 결렬.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거, 서로 양보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서로 둘 다 우리나라 가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제 1946년에 이제 열었는데, 대립으로 끝났어요. 결론도 제대로 짓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탁이든 찬탁이든 우리가 다 품고 가자. 그런데 소련은 싫다. 그냥 이렇게 반탁하는 우익 세력은 우리가 품을 수 없다. 우리는 찬탁 세력만 품고 가겠다. 걔네들만 이렇게 읽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아무튼 소련은 그런 식으로 옹고집으로 나오고 미국은 다 국민이니까 모두 다 참여하게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싸우다가 대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정부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미소 공동회에서 제대로 이제 대립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누가 애가 타냐면 이승만이 애가 타는 거. 이승만 빨리 자기 대통령 돼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애가 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북한 쪽은 소련에게 지금 현혹되어 있고 북괴 막 이런 얘기를 쓰면서 북한은 완전 공산화 돼버렸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서 빨리 대통령을 뽑고 빨리 우리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섣불리 합니다. 결정 안 났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에서 그런 그런 연설을 했기 때문에 정읍 발언이라고 해요. 김구 선생님은 완전 싫어했죠. 이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물론 그때 당시 상황에 이게 최선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약간 야망이 보이는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정읍 발언이 일어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 사회주의랑 이제 우익이랑 좌익이랑 너무 이제 갈라질 것 같으니까 이제 급하게 좌우 합작 운동을 하게 됩니다. 좌익 우익 합작 운동. 우리가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좌익과 우익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좀 국가를 만들자, 제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김규식하고 여운형이 손을 잡게 돼요.
둘 다 중도기 때문이죠. 김규식은 중도 우파, 우파에서도 좀 중도, 그리고 여운형은 좌파에서도 좀 중도기 때문에 중도 우파, 중도 좌파인 중간 입장인 김규식과 여운형이 좌우합작 운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때 참 웃긴 게요. 약간 이승만에게 조금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던가 아무튼 그러면 이제 조용히 사라져요. 여운형 피살. 여운형 피살되는 바람에 좌우합작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 여운형이 국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고 거의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김구 선생 못지않게. 근데 이제 의문의 피살.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이제 후지부지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한국 문제 어떻게 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해요. 근데 역시나 또 싸우고 결렬됐어요. 서로의 그런 이익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미국 소련이랑 우리 둘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유엔에 상정해버렸어요.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근데 이때 당시 유엔에다가 상정하는 것 자체는 소련은 싫어했죠. 왜냐면 이때 당시 유엔은 이퀄 미국이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유엔의 거의 정권을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입김을 장악한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련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쨌든 한국 문제 유엔 상정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제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남한, 북한 모두 토탈 총선거를 이제 실시해라. 그래서 이제 정치인을 뽑고 정부를 수립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소련이 거부해요. 소련이 입국 거부. 유엔 임시위원단의 입국 자체를 거부시켜요. 소련의 입국 거부기라고만 쓸게요. 입국 거부. 근데 유엔 임시위원단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를 파악하고 어떻게 선거를 이제 할 건지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정해야 되는데 소련에서 북한 쪽은 유엔 임시위원단 못 들어오게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총선거 거부하겠다. 유엔이 하는 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된 거죠. 남한만 총선거 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유엔에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반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때요? 남한만 총선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과 북한은 이제 완전히 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부가 수립이 된다는 거는 남한만 정부가 수립이 돼버리면 이제 북한은 다른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분단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분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같이 총선거를 실시한다던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군 쪽으로 해가지고 자유주의 이제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야. 미국 소련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건 안 된다. 이러면은 내가 진짜 38도선을 진짜 베고 누울지언정 내가 진짜 두동강이 날지언정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남북 협상을 시도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하고 뭔가 총선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뭔가 대화를 하자, 소통을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이 가서 이제 남북 협상을 이제 시도를 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이제 크게 이제 성과는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남북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또 눈에 가시가 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내가 대통령 해야 되는데 이제 김구가 또 인기가 많잖아. 여운형이 이제 죽었으니 다음인 김구죠. 김구 선생님도 임정을 이끈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통령이잖아요. 엄청난 인기가 많았겠죠? 역시 대낮에 암살, 경교장에서 아시겠지만 안두희의 총에 암살됩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많이 구린 부분이 많죠. 안두희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안두희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경교장에 한번 가서 방송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김구 선생님이 암살되고 남북협상 시도한 거 이제 아예 좌절돼 버리고 결국 남은 건 뭡니까? 승리자만 남았죠. 이제 남한만 이제 정부 수립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북협상 시도했지만 이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거에 이제 총선거 반대하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뭐 여수 순천 사건. 이것을 이제 근현대사에서는 그냥 빨갱이들의 반란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문제는 물론 사회주의 세력이 일으키긴 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정말 숨어 지냈고, 정말 막 어린아이들까지, 제주 4.3 사건은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싹 다 생매장당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고 남한만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탄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여수 순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4.3 사건에 이제 군대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내고 반대하고 여수 순천에서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또 죽이고, 이제 이 일당은 지리산으로 가가지고 빨치산이 됩니다. 파르티안, 약간 그 저쪽 적색군이라는 뜻의 약간 러시아어인데 빨치산이라는 용어로 제주도 저기 지리산에 이제 숨게 되죠. 그대로 빨치산이 아마 60년대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지리산에서. 자, 어쨌든 여수 순천 사건 일어나고 요거 다 진압하고 이런 남한만 총선거에 반대하는 거를 다 누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정부 수립합니다. 남한만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남한만. 자, 남한만 정부 수립을 하고요. 이제 결국 1948년 50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요. 그 뽑힌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뽑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에요. 간접선거예요. 이때는 이승만 이 박사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그 암살에 대한 약간 사람들의 의심도 많았고, 간접선거로 이루어져서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50 총선거, 그리고 이제 재헌헌법을 공포하죠.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재헌헌법을 공포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유엔에서 이제 인정하게 됐죠. 유엔의 합법정부.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한 이제 한반도에서는 북한은 합법정부가 아니고 남한만 합법정부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어요. 약간 필기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흐름을 요렇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아서 다 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우리 아까부터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못한 찜찜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벌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계속 처벌 못했어요. 너무 늦게 했어. 1945년 바로 직전에 해야 되죠. 근데 반민특위를 1948년, 1949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4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다 튀었지. 다 미국으로 튀고, 걔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일본으로 다 튀고, 다 튄 후에 이제서야 반민특위를 만들어요. 이거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발빠르게. 자,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1948년부터 반민특위를 결성을 합니다. 정부 자체가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반민특위를 결성하고 반민족특별위원회, 반민족처벌특별위원회, 반민족자들, 그런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승만 정부의 약간 소극적인 태도.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를 변명한다면, 그때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정치를 이끌 만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독립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들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 가서 좀 외국물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친일을 해가지고 돈을 대준 거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쓰고자 하는 인재들은 친일이 또 많았던 거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친일파들을 누가 이제 걷어줬냐면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찰싹 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한테 항상 붙었던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러시아에 이런 그 사람 친일들의 행적을 보면 중국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이제 일본에 붙었다가 광복 이후에 바로 빠르게 미국어를 배우면서 미국에 붙었다가 아주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들이죠. 미국에 완전 붙었고, 미국에 붙었다는 거는 미국과 친한 이승만하고도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민특위를 결성했지만, 이제 국민들의 눈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점점점 그런,
반민족 처벌했던 그런 법에 관련된 공소시효를 조금 또 단축하려고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프락치라는 건 뭐랄까 프락치는 뭐냐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보고서 몰래 이렇게 프락치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사람 뭐라고 하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내 편이 아닌 거야. 내 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몰래 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말하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뿌락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요즘 애들은 모를 것 같아.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스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국회에 프락치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 마치 자유주의인 것처럼 막 하지만 막 이렇게 분탕질하고 실제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자가 프락치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분탕질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반민특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국회 프락치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약간 메카시즘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메카시즘은 뭐냐면 미국 국회에서도 어떤 사람, 이 메카시라는 의원이 미국 국회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숨어있다. 스파이로. 프락치로 숨어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의심하면서 피바람이 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누군가를 싸잡아가지고 마녀사냥시킨다라는 메카시즘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마녀사냥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마녀사냥을 다른 말로 넷카시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로 좀 의심하게 하고 반민특위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못 믿게 하고 그런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예 그냥 반민특위를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민특위 습격했던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국회에 프락치가 있는데 반민특위에도 프락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민특위의 이제 주요 그 요인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가는 바람에 결국 어떤 법률이 통과됐냐면 그 친일파들의 죄 형량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줄여놨어요. 공소시효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친일파 처리에 미흡했는지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정말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닌지. 그러더니 그 뒤로도 이들은 계속 정치하고 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쭉 잘 살고 있죠. 친일파들이. 물론 처벌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 사태는요. 이승만 정부에 약간 반기를 들었던 야당 세력, 그들을 소장파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장파들이 또 하필 이렇게 반민특위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들을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을 싹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정치는 깡패 정치였어요. 이승만 뒤에는 정말 빵빵한 배후에 그런 깡패들이 있었고 그냥 정말 조용히 깡패들 데려와가지고 조용히 죽이거나 묻어버리거나 그냥 정치 못하게 그렇게 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미흡했죠.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를 결성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한 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지개혁법을 실시합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법률 개혁이었어요. 우리나라 토지 개혁이 계속 안 이루어졌잖아요. 동학농민운동 때도 토지 개혁 안 이루어졌지, 갑오개혁 때도 안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토지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줘라. 이게 정말 농민들이 원했던 토지 개혁이었는데 그런 비슷한 게 이제 농지개혁법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농지개혁법 실시. 실시까지 동그라미 쳐. 농지개혁법. 이 농지개혁법 중요해요. 이제 좀 근대화적인 토지 분배가 나타났다. 농지개혁법 실시. 어쨌든 농민들에게 적던 크던 토지를 나눠줬다라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자,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게 1949년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내용이 뭐냐면 유상매수, 돈 주고 국가가 매수 사서 유상분배.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농민들은 많이는 못 받았겠죠.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대신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땅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1가구당 3정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3정은 한 몇백 평 정도 돼요. 3정 이내.
로 제한을 하고 너무 큰 땅을 가지지 못하도록. 왜냐면 이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유상매도 유상분배인데 돈 있는 지주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내 땅 돈 주고 사가. 그 다음에 다시 돈 주고 확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당 3정 이내로 조금 이렇게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그나마 땅을 주게 했고, 그전에는 땅 주인 지주 중심의 우리나라 이제 농업 형태에서 지주 중심, 여기서 이제 자영농,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영농 중심으로 좀 다소 바뀝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돈이 많았던 지주층들은 뭐가 되냐면 이제 기업을 만들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지주층들은 이제 산업자본가로 바뀌게 되죠. 자본가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땅부자들, 그런 웬만한 지주들이 산업자본가가 되고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각종 기업을 차리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필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칸이 남았네요. 제가 워낙 촘촘하게 써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필기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스샷이라도 딱 찍어서 보시고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흐름으로 건국을 준비한 뒤에 국제회담이 있었고 8.15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남북협상 시도했지만 실패,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있고 결국 남한만 정부 수립, 반민특위, 농지개혁법. 노란색으로 쓴 것만 일단 순서로 외우세요. 요거는 시험에 반드시 100% 나오고요. 가장 헷갈리고 또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국제회담하고요. 국제회담 순서,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요거. 미국, 영국, 소련이 이제 우리나라 신탁 통치했던 그런 부분, 반탁 부분,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결국에 남북협상 시도했지만 결국 남한만 정부 수립했다는 이런 흐름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요. 반민특위도 중요합니다. 반민특위가 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농지개혁법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했느냐에 대한 정답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좀 정부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광복 이후에 혼란기, 이런 순서, 노란색으로 일단 흐름 파악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 외웠던 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싹 흐름을 정리하시고 교재 보시면서 줄 치시고 정리하면은 조금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냥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이권 다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이후에 일어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부를 수립하자마자 바로 전쟁이 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런 6.25 전쟁으로 다음 필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죠. 지금 기회예요. 남한에서 미군이, 왜냐면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그전에는 소련정, 미군정, 소련 군대, 미군 군대가 되게 많이 주둔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다 철수하진 않았지만 거의 철수를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빈틈이, 이제 국방력에 빈틈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또 이때 완벽한 공산화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결국 공산화되고 막 장제스는 대만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를 공산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거기다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 데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의 태세 돌변, 에치슨 선언. 이거는 아직도 말이 많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언을 했는지. 이 내용은 뭐냐면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에치슨이. 이 에치슨은요,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인데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미국 극동방위선 에치슨 라인이라고 1950년에 정해진 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국무장관인데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는 에치슨 라인 안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부분에만 우리가 군사적으로 간섭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보면 여기 일본 들어가고 필리핀 들어가고 우리나라 싹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에치슨 라인 발표하니까 당연히 중국이나 소련 쪽에서 야, 지금 딱 기회다. 쳐들어가자. 그래서 한국전쟁 반발하고 나서 에치슨의 이 선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고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거를 발표한 거냐. 약간 음모론이 제시되곤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6.25 전쟁 때 또 이득을 많이 본 게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무기를 엄청 많이 팔아서 흑자를 받습니다.
이거 노린 거 아니냐. 6.25 전쟁이 일어날 거를 미국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에지슨 이 선언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지내고 있을 시기에 그때 6월 25일이면 농번기예요. 이제 모내기 할 시기여가지고 정말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막 농사 도와주고 있었고 휴가 되게 많이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에 왔어. 토요일에 막 술 마시고 일요일에 매우 숙취 심할 때 새벽에 내려왔어요. 아무튼 타이밍도 진짜 안 좋을 때 어쨌든 북한은 이때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시기 우리나라 약점인 그 시기를 노린 거죠. 이미 북한은 소련한테 탱크부터 해가지고 신식무기 다 지원받기로 했어요. 소련과 왜 노란색으로 썼지? 됐어. 이제 군사 지원. 군사적으로 이제 비밀 협정을 해서 군사 지원을 받기로 이미 이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도 지원 받기로 이런 식으로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이제 가자. 폭풍처럼 내려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죠. 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 순서 심플하게 정리할게요. 어쨌든 이러한 배경으로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월 25일 일요일 아침.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임원급 막 높은 사람들, 막 간부급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런 육군 회관 같은 걸 지어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막 술 마시고 무슨 파티를 했어요. 준공 파티. 군대는 술을 엄청 잘 마시는 거 아시죠? 군대는 막 양주를 글라스에 막 원샷하는 엄청 많이 마시고 정말 높은 간부급 사람들이 다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숙취가 심할 때 새벽 6시 여러분들 컨디션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사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휴가로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사 도우라고 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 쳐들어옵니다. 와, 날짜 일요일로 잘 잡았어. 월요병 막 생기려고 하는 그 시기에. 자, 그래서 이제 경과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말 그래서 정말 간부급이 이제 술이 안 깨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내려왔다는 그런 정신없이 뭔 일이야 막 이랬던 일화가 있어요. 자, 이제 북의 남침이죠. 이제 우리가 북침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침략당했다? 남한이 침략당했다. 제가 맨날 똥침 얘기를 하거든요. 하도 헷갈려 하시니까. 이제 남한이 북한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 나의 똥꼬가 너의 손한테 침략을 당했다. 우리 똥침이에요? 손침이에요? 침략당한 애가 엉덩이잖아요. 우리가 남한이 침략당했잖아요. 남침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침략했다 줄여서 북침으로 절대 헷갈려 하지 마시고 북한의 남침입니다. 손침 아니에요. 그래서 똥침을 항상 기억하시고 남침. 자, 북의 남침. 자, 북한에서 남침하고 우리는 초반에 이제 완전 멘붕입니다. 국군 후퇴. 서울 바로 먹혔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얘네들이 넘어올까봐 한강 인도교 폭파했어요. 이때 당시 한강에 다리 하나였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죠. 왜냐면 피난민 다 피난 안 됐는데 피난도 못 가는데 이 미리 폭발했다고. 근데 물론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심지어 피난하고 있는데도 폭발했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었죠. 그리고 결국 서울 함락. 왜냐면 그것도 되게 웃긴 게 피난을 가라고 라디오에서 발표를 했으면 되는데 라디오에서 괜찮다. 우리 국군을 잘 싸우고 있다. 그냥 거기 있으라고. 무슨 세월호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고. 피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한강 이쪽에 폭파하고 피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 있다가 북한이 왔을 때는 북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또 재판받고 막 빨갱이 취급당하고 막 그랬었죠. 서울이 아무튼 그렇게 피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 유엔군이 파병 결정이 납니다. 지원하기로 이제 유엔에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이거는 북의 남침이고, 이거는 부당한 아무튼 전쟁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쫙쫙쫙 밀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밀려요. 낙동강까지. 정말 끝까지 밀린 거죠. 이거 쭉 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산 쪽 그 낙동강 진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낙동강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구축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반전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왜 인천으로 시작하냐면 우리 그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울을 되찾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전세가 기울어서 우리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요. 계속 쭉쭉 올라가서 이제 평양까지 우리 태극기를 꽂고 막 신났어요. 계속 올라가요. 막 백두산까지 가자! 막 이러면서 완전 신나가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심지어 압록강까지, 신의주,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고 이제 두만강까지 먹어버려 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꽹가리 치고, 피리 불고, 소리 지르면서 너무나 많은 인해 전술로 개떼같이 와! 중공군이 내려옵니다. 그 피리 부는 그 꽹가리 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중공군의 이제 중공군 참전. 중국 공산당 먹을 수 있었는데 인원에서 밀렸어.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이제 눈물의 후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흥남 철수작전, 메로디스호에서 그게 막 원래 그게 무기나 그런 짐 옮기는 미국의 배인데 거기에 정말 우리 수많은 난민들이 거기 타가지고 아마 33만 명인가? 정확히 지금 인원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난 많은 인원을 국제시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도 애기도 태어났고. 그래서 어쨌든 흥남 철수작전, 흥남부도에서 그 흥남 철수작전 좀 눈물의 기적이었죠. 아무도 죽지 않았대요. 다 이렇게 안전하게 피난했다라는 거. 흥남 철수작전 이후로 눈 오는 날 일사후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쭉쭉쭉쭉 계속 밀립니다. 서울을 다시 뺏겨요. 서울이 재탈환되고 또 서울 가지고 맨날 난리야. 서울 재수부. 이러니까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 재탈환 재수부가 자꾸 이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공 인민기 있잖아. 인민기와 우리나라 태극기 둘 다 준비하고 딱 봐가지고 군복 보고서 우리나라 국군 지나가면 태극기 흔들고 있고 북한군 지나가면 북한 국기 흔들고 있고 그럴 정도로 정말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막 먹을 거 챙겨주고 그랬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옆집에서 저 사람들이 어제 인민군한테 밥 차려줬어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배신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재판받고 정말 이러기도 하고 막 총살 당하고 막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았다라는 거.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재수복하고 계속 여기까지는 여러분 1년도 채 안 됩니다. 그 뒤로 거의 2년 동안은 뭐 하고 있냐면 38도선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야, 38도. 38도선. 계속 대치하고 있는 거죠. 땅 따먹기.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요만큼 올라갔다 여기 내려갔다가 계속 매일매일 자꾸 이제 수복해가지고 거기다가 얘네들이 지네들 이런 물건들을 막 묻어놔요. 그래서 서로 쓰고 막 교류하고. 38도에서 계속 대치하다가 이제 휴전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포로 송환 문제부터 해가지고 영토 문제, 그러니까 서로 영토 더 얻겠다, 막 이런 식에서 약간 자존심 싸움, 정말 윗사람들의 그런 자존심 싸움 때문에 계속해서 지루한 전쟁이 2년 동안 이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포로 문제 때문에 질질 끄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그냥 석방해버려요. 이건 약간 미국한테 이제 한번 보여준 거야. 한번 이렇게 화를 냈어요.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빨리 휴전 시켜줘라. 이 전쟁 지금 다 죽어가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휴전 협정.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6.25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죠. 나중에 소파 협정도 맺게 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렇게 유엔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순서는요, 큰 것만 일단 큼직큼직한 것만 보면 북의 남침, 그리고 계속 쭉쭉쭉쭉 밀리다가 서울 함락, 그리고 유엔군 파병 결정, 낙동강 방어선까지 우리가 쭉쭉 버티다가
결국 다 중요해. 인천상륙작전. 제가 좀 심플하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분위기 좋아. 그러다가 이제 평양까지 점령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중공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전. 그래서 결국 밀림. 그래서 흥남철수 1사후퇴. 그리고 서울 가지고 재수복 하다가 결국에는 서울 다시 재수백했고 38도선에 대치되다가 결국 휴전협상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 휴전을 하게 된 것이 마무리다. 마지막에는 한국, 미국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가장 심플하게 6.25를 정리했습니다. 6.25이 요 정도만 여러분 공부하셔도 충분히 한능검 고급 문제 푸는 데는 문제 없을 거고요.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큰 사건, 여기 낙동강 방어선, 특히 인천 상륙작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반전이 된 사건이죠. 이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엄청나게 흥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고요. 중공군의 참전은 우리가 잘 나가다가 중공군에 갑자기 이제 북한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반전을 줬던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후퇴하다가 38도선에서 대치하게 되고 마지막에 휴전을 하게 된 그렇게 스토리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영화, 최근 영화에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 있죠? 그런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46강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 47강 대한민국 역대정부 요거 나가면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할 게 좀 많아요. 현대사를 한 번에 다 실어가지고 엄청 많은데 그래도 한 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한능검 공부하시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졸음을 깨고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8월 11일 한능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